내년하고 내후년 2026년까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계속 부족해요. 심각한 수준의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세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쁜 것과 상관없이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경기와 상관없이.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매하고 전세의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사실 모르겠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갭 투자로 들어가면서 전세가 매매를 올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위험한 거죠.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들어오시고 싶어도 집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에 있다 보니까 1, 2억 더 비싸도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전세하고 매매는 사실 이건 사실 별개의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공간에 산다고 했을 때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초이스는 내가 거기를 매매해서 거주를 할지 아니면 임차해서 거주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역외관계 생기는 게 맞아요. 다만 일시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도 있었긴 하지만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다양한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전 세계 어디든 이렇게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맨 처음에 나타나는 효과는 월세 폭등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이상의 월세가 다 폭등했어요. 모든 대도시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폭등을 했고, 월세가 폭등을 했으면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의 영향을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적다고 했을 때, 준공 물량이 적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하고 작년에도 벌써 평균 대비 만 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에다가 입주 물량까지 있었고, 세 번째 효과는 전세 포비아예요. 매매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고 또 전세는 위험해서 못하겠고 월세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서울은 아파트가 50%, 비아파트인 빌라가 50%예요. 근데 전세 포비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빌라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빌라 마켓은 실질적으로 전세 마켓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여기서 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가격 때문에 매매로 넘어가진 않아요. 전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트렌드는 내년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매매를 밀어 올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그게 그 데자부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갭 투자가 존재하는 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 올라가는 건 항상 나타나요. 근데 전세가 지금 여전히 주요한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이 가격에 전세 사느니 매매로 가지라는 판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빌라는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빌라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빌라도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토지 시장에서 토지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토지 가격이 안 떨어져 버리니까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도 못 지는 거고 빌라도 못 져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 안에 질 수 있거든요. 그럼 빌라는 뭘로 보냐면은 그 해의 인허가 물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서울시 평균으로 매년 인허가 물량이 한 25만 채가 나와요, 빌라가. 근데 다 짓지는 않아요. 한 4만 채 정도 져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7천 채가 인허가 물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저어진다고 하더라도 평균 대비 반밖에 안 되는 거고 여전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 빌라 물량 없을 수 있어요. 집주인들이 다 나가고 근데 그때 철거를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멈추고 있는 거지. 투룸 같은 것도 지금 한 3억 5천 정도 간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그러면은 이제 전세 포비아가 해결이 됐다고 치자고요. 어쩔 수 없이 전세 사는 분들이 빌라를 보러 다닐 텐데 그때 빌라 물량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빌라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이 가격에 빌라에 살아야 돼?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게 많아요, 지금. 2008년 위기가 온 다음에 2012년부터 16년 사이가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시점이 뭐랑 같냐면은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위기가 있은 다음에 아파트를 못 지었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은 가격이 높다가 떨어지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덜 졌어요. 그러면서 2013, 14, 15, 16년이 10년 평균 대비 아파트 물량이 좀 적어요.
시장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라는 게 신규 주택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예전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 간의 프리미엄의 가격 차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파트여도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5년 내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15% 정도 비쌌어요. 근데 2017, 18년 되면서 이게 40%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길 하나 두고 15년 된 아파트가 10억인데 5년 안에 아파트가 14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전국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물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급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럼 공급량이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2010년대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한 3만 5천 세씩 공급이 돼요. 매년. 근데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한 10,000채 정도가 부족했어요. 입주 물량이. 2024년에 한 15,000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2025년에 17,000세대가 나와요. 2026년에는 수치를 밝힐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래서 부족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장기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3년 후에 입주 물량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올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도 연동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책 이슈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파트 짓지 못해요. 그러면은 공공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밀어버린 건 그냥 팩트예요. 우리가 항상 봐왔던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언제 나올지가 굉장히 무시한 거여서 서울시하고 국토부는 진짜 정신 차리고 정책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 해야 될 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그래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산층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OECD 대비 창피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 SH공사하고 LH공사가 자기 옆에 생기는 거 다 반대해요. 심지어 강북에서도 반대하고 사실은 이 SBS 근처에서 예전 청년주택 박근혜 정권 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했잖아요. 목동에서.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공공에서 민간 브랜드 아파트들 25평 이하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사실 위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재정 지원 안 해도 돼요. 주택도시기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10조짜리 펀드 만들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제 책에 있고 두 번째는 매매라는 거는 기축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서 여기에 있는 관심을 분양 시장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기반으로 거대한 분양 시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면은 국공유지 부지에서 우리가 5년 후에 8억짜리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 분양해서 하려면 이쪽을 줄 서면 일로 다 줄 쓸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기존 아파트 시장 거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을 누르는 하방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땅이 어디냐까지 가는 건데 서울시 안에 땅들 있어요. 서울 우려운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도 철도청 부지 엄청 크고 상암동에 100층짜리 업무지구 하려고 했던 데 있어요. 그거 오피스 거기 들어가봤자 그 수요 없기 때문에 그런 땅들 활용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안 내놓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남권에서 그린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하면 가능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19년 가격은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평균 소득이 40%가 올라갔어요. 근데 2008년 대비 2018년 가격이 50% 오른 거예요. 사실은 소득 상승보다 자산 가치 상승은 더 높아요. 그렇게 한다면 2018년 가격은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제가 작년에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 가격 터치하고 다시 반등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가격대라는 게 존재를 해요. 지금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줄면 물량도 맞으니까 집값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도권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사실은요. 90년대 중반에 1,000만 명 넘었다가 지금 950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한 15% 줄었어요, 25년 동안.
근데 가격은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의 오류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평균을 오독을 하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 주는 거 맞아요. 뭐 굉장히 심각하게 줄잖아요. 그죠? 인구가 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직업이 있는데. 아마 서울일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서울 외곽에 있는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맞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라는 데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허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다른 광역도시보단 빨리 올라요.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에서의 수요라는 게 인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소득이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예. 지방에 있는 농촌하고 어청에서 인구가 확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건 그건 팩트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방 광역 도시 안에서도 인구가 몰리는 데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사실 경제적 허브 기능을 하는데 어느 지역 자체가 인구가 줄지만은 이 지역은 인구가 정체 또는 약간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수도권 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울경 그리고 대구, 광주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이 광역 도시들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도시도 거의 다 인구가 빠져요. 그러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김해로 빠지고 대구는 인구 유출은 계속돼 왔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정체 또는 하락이에요. 부산에 회사가 없다 아닙니까?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김해 있는 저 넓은 땅은 아파트만 지어 올리기 바쁘고 아파트 지으면은 회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래 우리가 참 답답하지. 근데 이 지역들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만 하더라도 미분양 물량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광역 시장권별로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양극화라기보다는 그 지역 시장적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다만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고가 아파트 지역이에요. 고가 주택 지역. 그러다 고가 주택이 이렇게 올랐다고 얘가 끝까지 이렇게 가진 않아요. 우리가 누적 기간 동안의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강남이 먼저 올랐다가 나중에 약간 좀 상승률이 덜할 수가 있고요. 강북이 덜 올랐다가 나중에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상승률로 하면은 시기를 본다고 했을 때 상승률은 비슷해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 평균이 10억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2배가 되면 20억이 되는 거잖아요. 강북이 3억이었다고 하면 가격이 2배가 되면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에 7억의 차이가 14억의 차이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상승률로 봤을 때 누적 상승률은 서울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전에 그 대기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도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 뭐 서울 주변의 신도시라든지 경기도권 수요죠.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부터 13년까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그때부터 2021년까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폭등장은 존재를 했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뭐 언젠간 더 오르겠습니다만은 사이클은 좀 인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지금 좀 굉장히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대출이 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올 초 특례보금자리에 나오면서 대출 비중이 확 늘었다고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이게 가계대출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인 것이 거의 팩트고요.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다만 이거 같아요. 그러면 이 대출 부분이 정말로 위험 자산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LTV 기준이 굉장히 강해요. 외국보다. LTV 외국은 80%인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50% 60%예요. 즉 이 주택 자체가 파산되거나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이 늘어난 건 맞으나 이 부채의 위험성이 과연 같이 증가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위험성은 뭐냐면은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가 늘어났잖아요. 자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게 큰 거예요. 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크고 다른 이슈는 또 뭐냐면은 전세가 가계대출로 안 잡혀요.
전세 자금은. 근데 요즘에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금융화되어 있어요. 자기 돈으로 전세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서 넣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가계부채 비중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으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게 좀.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금리가 싸졌을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전 세계 부동산 시장 분석의 그 베이직이에요. 자기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을 과신하지 않고 샀던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고정금리를 받았냐 아니면 변동금리를 받았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규 대출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자가 분기별 또는 뭐 반기별로 변동된다고 했을 때,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은 변동된 금리, 주담대, 상승된 이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준에서 나온 메시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금리 상승을 멈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 0.75 정도를 세 번에 걸쳐 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 When will it becom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the amount of policy restraint in place? That begins to come into view and is clearly a topic of discussion out in the world, and also a discussion for us at our meeting today.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효과가 이미 선반영됐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국채 금리가 4.3까지 찍다가 지금 3.4까지 내려왔어요. 빠른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언제쯤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이 반영이 된 게 있고요. 첫 번째는.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미국이 그만큼 5.5 기준금리에서 0.75를 내린다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크거든요. 기준금리 많이 안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느니 잘했죠. 사실은 관리를. 3.5에서 또 동일한 레벨로 0.75를 내릴까에 대해서는 우선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200 bps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그러다가 환율 또 망가지면 또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경기가 과연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기 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PF 사태가 터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이게 만약 다 같이 터진다고 하면은 레고 사태 때처럼 일시적인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또 국고채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된 차원에서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내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미국만큼의 크기로 이자율을 내릴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굉장히 조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동안은 계속 고금리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이제 영끌했던 사람들이나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사람들은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2008년과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냐. 사실 2008년의 위기는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였어요. 그리고 그때랑 약간 좀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었어요. 사실은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미국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면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기준금리 5%를 2%로 낮추면서 300 bps를 그냥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원상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슈는 그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과거와 같이 우리가 몇 년 전처럼 0.5까지 낮출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주택 소유에 대한 것부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저 뭐 하락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분석을. 근데 주택이라는 건 사실은 가급적 소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항상 자기 소득 상승보다 부동산이 상승하게 있을 때 자산 가치 상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이라는 게 있어야지 나중에 본인이 자영업을 했을 때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은 자산 가치 상승할 수 있는 재화, 가장 큰 재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점에 대한 것인데, 부동산이 사이클이고 고점에 몰렸을 때 진짜 험난한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이 어느 정도이고 자기의 항상 소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벌 수 있는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고 미래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시점에서 가격과 함께 주담대 여력이 어떻게 되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점이 아니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분들도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뭐 주식처럼 바닥에 사가지고 뭐 이거 팔아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무릎 정도에 사도 그게 상승장을 들어선다고 했을 때 캐피탈 게인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 자산이라는 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과거 대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뭐 교양이를 부탁해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오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양질의 정보도 있고 뭐 디스인포메이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소비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좋은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허드 멘탈리티가 있어서 궁중심이 한 번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어떻게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저는 내년은 뭐 아마 정체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상황이 정리됐다가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어느 시점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기억하는 사이클이라고 친다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가격이 확 지금 떨어졌고 살짝 상반기에 상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락기의 국면이고 다음 사이클은 이제 올라갈지 말지 이거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아마 바닥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가격이 급등하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게 아마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담대 금리도 확인되는 순간에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는요. 왜냐하면은 공급 물량도 적고 금융 환경도 좋아졌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서울에 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서울 집값은 지금 가격 정상화가 된 걸까요? 매물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이제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낮고 높은다고 하면은 팔고 싶은 사람들은 좀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데 이 두 분포가 사실 붙어야지 거래가 성사되는 건데 이게 이 정도에 있다가 이렇게 가버렸는데 수요가 안 따라간 거예요 지금. 호가는 계속 올라. 그렇죠. 호가가 오르는 그럼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따라갈까 아니면은 매물이 내려올까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금융 이자 부담이 올 초 대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라는 수요가 증가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랑 그 연결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느 지역마다 가격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파트 가격 수준이 다른 것이고 그럼 거기 사는 분들의 소득 수준도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평균적으로 1억이라고 할게요. 사실 강북에 있는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1억이에요. 20년에. 그럼 1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를 주거 비용으로 써요. 그럼 4천만 원을 쓴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주담대 이자가 4%라고 하면은 10억까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고 10억까지가 어포더블한 거예요. 적정한 거예요. 11억은 아닌겠죠, 사실은요. 그죠? 8억, 9억은 적정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분의 소득이 여전히 1억인데 이자가 6%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한 6억 6천이나 7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때는 10억은 아파트는 그 적정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주담대 이자 같은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융 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은요 사업성이나 가능성이 괜찮은 건가요? 그게 이제 수익하고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7이고 그다음에 건물 비용이 3이에요. 근데 지금 건물 시공 비용이 한 2, 3년 내에 40% 올랐어요. 자재값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7하고 3 해가지고 10인데 그럼 그 10의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분양이 가능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10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9가 됐어요. 그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그럼 못 짓는 거죠. 지을 수 있는 건 조건은 딱 하나예요. 토지 가격이 싸지는 거. 그죠? 토지 가격이 안 싸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공 비용이 지금 40%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4.3이 된 거예요. 4.2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뭐냐면 결국 토지 비용이 15% 또는 20%가 떨어져야지 사업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남도 이게 되려면은 토지 비용이 좀 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지는 거를 좀 보충해 담치고 아마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아마 어떤 공적인 기여를 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기부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당분간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부동산 시장이 정책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기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거의 토지비가 빵으로 가야 돼요. 경기도 내 3기 신도시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사실은 1기 신도시인 경우에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분당이 이제 개발이 돼서 완료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90년부터 96년까지 강남 집값은 90년대 초반에 그냥 떨어졌었어요. 그건 팩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기 신도시라고 만든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데 거긴 강남부터 멀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팩트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의 아파트 가격을 잡아버렸어요. 강남 집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수도권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하위 시장이 굉장히 따로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 주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남 일부라든지 여의도 근처에도 좀 생겨요. 광명 이쪽에요. 그런 데는 그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3기 신도시들은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건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을 거예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혹은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중에 뒤치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부동산에 정부가 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고요.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그래도 있는데 그건 수혜 대상층이 명확해야 돼요.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정책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이란 건 금융 정책하고 이제 공급 정책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다만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영속적으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연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국내 이슈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느 시점에 이자율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해질 것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PF 사태가 여름에 동시에 다 터질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가지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까지 안 갈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불확실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내년 연말까지는. 그럼 2025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 절벽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가 서울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무조건 금융 사이드에서 효과예요. 지금 말씀드린 다 금융 사이드거든요. 미국의 그 이자 멈춘 것, 한국이 이자 언제 멈추고 내릴 것에 대한 것도 금융이고, 그리고 PF 사태도 신용경색이기 때문에 그건 금융 사이드예요. 다만 이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부동산 시장, 공간 시장에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양이는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가서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